이제는 저의 전문 분야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말씀 잘하셔야 돼요. 노딱 붙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죠. 요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제가 이번 세 번째 가지고 온 건 뭐냐면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내려면 지낼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강제로 다 온라인에 모였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애들도 수업을 계속 그런 쪽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제가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잘 몰랐대요. 컴퓨터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애들한테 하면 안 된다. 뭐 시간 제한하고 이 정도만 했는데 이제는 옆에 붙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아이가 제대로 접속을 했는지.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 온라인에 굉장히 친해질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범죄에 노출될 그 확률 자체도 지금 높아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찜찜한 얘기긴 한데요. 네. 하여튼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상하원이 같이 나서가지고 앞으로 10년간 50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에요. 6조 1230억 원.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동들하고 연관된 영상을 만들거나 본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제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늘 있어왔던 얘기, 우리나라에서도 늘 있던 얘기죠. 그렇죠. 음란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유포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는 거를 국가가 나설 거냐 말 거냐, 강제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이잖아. 맞아요. 우리는 그 권한을 사실은 이걸 배포하는 사람들, 회사들한테 주고 있어요. 이걸 방통위에다가 넘기려고 그랬는데 방통위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법안이 무산이 됐다. 또 방통위 욕 나오네 또.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왜? 온라인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FBI가 이미 휴교 중인 우리 아동들을 상대로 성착취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내놨어요. 지난 3월에. 그러니까 FBI가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가이드라인까지 다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을 모니터링해라.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개방된 공용 공간에 둬라. 또 자녀가 온라인에 포스팅할 때 소개 사진들, 어떤 사진들 썼는지 이것도 체킹을 해라. 그리고 자녀에게 한 번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면 영원히 남는다라는 점도 반드시 인지를 시켜라 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미 연방수사국인 FBI가 나서가지고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사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번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속의 주체가 미국 정부가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단면이 있어요. 정부가 모든 국민에 대한 그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컨텐츠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개인의 자유, 뭐 권리, 그렇죠. 보안, 이런 쪽에 이제 문제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게 일으키는 폐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차단해야 된다는 양쪽에 이제 양비론이 있었던 건데 차단하자는 쪽으로 간 거지. 그렇죠. 이거는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미국도 방법이 별로 없는 거야,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좀 다르거든요. 주별로 좀 달라가지고 처벌이 강력한 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징역형을 겁나 세게 때려버리잖아요. 완전히 엄청 세게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주마다 신상 공개는 다 시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이걸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세게 때리는 데 반해서 이거를 이제 봤던 사람, 말 그대로 뭐라 그래야 되나, 구독자? 구입자? 저는 보기만 했어요. 저는 보기만 했어요에 대해서는 또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보는 놈 자체도 같이 강력하게 때려잡자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보니까 얘네들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결제 내역으로
이거를 잡아보자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그래서요. 원시적인 거예요, 미국도 지금. 근데 아니 원시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세계 주요 여성 및 아동 인권 단체들이 신용업계에 성화를 보내서 음란물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하는 거 즉각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음, 일단 매출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겁나 네.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현금으로 받아갖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음, 더 이제 추적하기가 쉬워져요. 음.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갖고 어떤 판매자들을 쉽게 검거할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도 좀 써볼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우리도 똑같이 페이먼트 하는 회사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주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협조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맹점 중에 하나인데요. 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이 박근혜 정부가 일종의 이제 온라인 회사들을 키운다는 명목 하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서버에 있는 업체들 간에 외국한 거래에 대한 일종의 감찰권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돌리는 건 걸려.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들이 국내에 있으면 100% 잡혀요. 근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 있는 은행을 통해 돈을 주고받으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수사권이나 거기에 대한 강제권을 우리 국가가 발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이걸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거 그럼 다시 법 제정하면 되죠. 그렇죠. 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되죠. 이거를 다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제 음성화돼 갖고 숨어버린 해외에 엄청난 그 도박 사이트들이라든지 이런 음란물 사이트들에 대한 이 완벽한 차단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걔들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미국의 지금 법이 강화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가자고? 아니요. 이번에 왜 그 손정우 씨 아버지가 국민청원을 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성착취물을 올려가지고 4억 원인가를 벌었다면서요.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분을 미국으로 인도하게 되면, 하필이면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연루가 됐어요. 미국에도 소비자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분을 범죄인 인도, 이제 미국에서 일단 인도 요구를 한 상태고, 여기서 넘기게 되면 이 사람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로는 다시 처벌을 못 받지만 지금 처벌받지 않은 부분이 그런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면은 수십 년의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발 인도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도 안 먹힐 얘기는 하지 말고요. 가면은 아마 애리조나 같은데 주립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등치 큰 아저씨들이 신입생들 기다리고 있거든. 그리고 지가 쓴 영상물에 비슷한 장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마 이제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있어서는 같은 범죄자들끼리도 급이 다르다. 나는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야. 너 아동을 상대로 했다고? 넌 정말 쓰레기구나. 그러니까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재소자들도 왜 들어오면 넌 무슨 죄로 들어왔니? 이거 다 얘기한다면서요. 근데 심지어 교도관들도 그런 거는 그냥 안 건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니들이 마음대로 사적으로 응징해 그리고 풀어라 버린다는 거죠. 근데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 정말 최하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정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인터넷이 오픈돼서 아이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데 이게 어떻게 성착취물로 변질될 수가 있냐, 집안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범죄 유형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채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애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일상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용을 높여가면서 은밀한 부위의 촬영을 요구하거나 뭐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요구해갖고 그것들을 지급해서 이거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빌미로 갖고 아이를 협박하거나
더한 수위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이걸 팔아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오프라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 것 자체를 조심시켜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악하다고 해도 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너네 집 어딘지 알고 네 친구 누군지 알고 왜냐면 SNS 상에 사실 조금만 들어가면 친구들 다 얘기 나오고 집 얘기 나오잖아요. 너네 부모님한테 알린다 이러고 협박이 들어가면 애 입장에서는 자기 선에서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지 이걸 바로 우리 사춘기 때도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학교에서 설사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바로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어떻게든 내 선에서 해결을 하고 싶고 또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가는 또 보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그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랬듯이 지금의 아이들도 아무리 영악해졌다고 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어른들이 나쁜 거지. 그러게 누가 그거 하랬어 이러면서 애들을 야단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맞아요. 이런 위험성을 사전 고지를 좀 시켜야 됩니다. 음. 오늘 일본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일본의 휴교령이 길어지면서 중고생 임산부가 늘었다라는 저도 이 기사 봤는데 기사를 되게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예. 예, 지난 3, 4월 달, 그러니까 아베 휴교령이 길어지고 집에 있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이걸 미성년자들 사이에 성관계가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임신을 한 사례가, 거의 한 5% 이상 늘었던 게, 일본이 제로인 국가는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일정 프로테지가 있었는데, 있었죠.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이 낳는 또는 폐쇄적인 그 환경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 넷플릭스 인간 수업 그거 보면서 진짜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지금 고등학생들 얘기인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다 떨쳐버리셔야 돼. 지금은 우리가 그렇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이미 이 친구들한테는 현실이니까 그러면 안 될 차원이 아니고 현실을 인정한 다음에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현실이 이럴 때 어른들이 어떤 보호막을 쳐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을 할 때라는 거지 더 이상 요즘 애들 말세네 못 쓰겠네 이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씁쓸한 얘기를 해야 될 게 이러한 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일으키는 층이 40대나 50대 중년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래 안에 범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엠번방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지금 뭐 청소년 성범죄라든지 이런 쪽에 그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지만 그 중에 가해자 상당수가 동년배이거나 친구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년배랑 어울린다고 해서 안전하지도 않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MG킴님께서 송작가 시대 땐 빨간 마을에 찍었음. 요즘 애들 소리 하지 마세요 하셨는데 빨간 마을. 저 빨간 에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시대 사람 아니에요. 뭔가 연세가 있어요. 빨간 마을이야 알지. 아니 근데 그 왜 저희 때도 이렇게 문제라고 하는 소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애들은 정말 소수였고 다수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수는 잘 몰랐던 게 그 시대의 분위기였다.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소수이지도 않거니와 설사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도 애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뉴키즈 언더블럭 온다고 애들이 학교를 빠지고 서울로 공연장에 간 거. 그때 압사하는 사고도 있지 않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는 가장 큰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오빠 공연 보러 가려고 학교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렸고. 나오나 오빠 보러 간다고 밥 안 해주고 그 공연장에 가는 거 어떻게 말릴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성가인 보러 간다고 저기
가는 걸 어떻게 말리,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네. 문제다가 아니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고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그 달라진 분위기, 현실에 맞는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신상공개예요, 신상공개. 신상공개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그 다음에 뭐냐면, 잊혀질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지. 인터넷 하나 올라간 그 사진이나 동영상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현행 법으로는 지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서버나 저장 매체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걸 추적해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서든 튀어나온단 말이지. 심지어 그 사람이 죽어도 영상은 남는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최소한 이런 그 동영상들이 이게 충분히 그 코드를 사용하면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블록체인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동영상을 지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동영상 자체를 어떠한 플레이어 안에서도 다운받거나 플레이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걸 영구히 지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잘못 이용해 버리면 이게 이제 악용돼 버리면 더 큰 범죄에 쓰여질 수 있으니까 이 기술을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정말 양심적인 기관이고 국가면 남의 신상 정보를 마음대로 보고 지우는 거 말고 정말 지우고 없어져야 될 어떤 타인의 어떤 그 은밀한 이런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들의 유출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진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해결책도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구하라 같은 그 많은 우리 그분은 알려진 분이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그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넥스트 인생,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어떤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재기기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법이냐 권리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진행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애 같은 데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워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국가기관이 딱 맡아서 이런 부분 확실하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끊거나 그거 하나 때문에 삶 전체가 망가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이게 참 여자들이 더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후배랑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후배가 이제 자취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는 이유가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이 새벽 시간에 잡히면 저도 그렇지만 택시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택시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남자분들은 좀 놀라실 건데, 이렇게 허리를 대고 편하게 이렇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가방 딱 앞에 딱 하고 불안해요. 아니 카카오 택시를 불러도 그래요. 항상 보미 작가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계속 택시 기사님 눈치를 살펴요. 이분 어떤 분인가. 이거 괜히 또 대꾸 안 해줬다가 혹시 뭐 잘못될까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메이킹하면서 그리고 제 후배는 아예 통화를 계속 한대요. 내가 택시를 tas는데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간대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실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무서워요. 게다가 그러면 차를 사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매일 같은 시간에 근무가 걸리니까 동선 파악이 또 되는 거예요. 저 아가씨는 항상 같은 시간에 저기서 집에서 나오더라. 이것마저도 우리는 신경을 쓰고 무서워해야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현실적으로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더 무서운 세상입니까? 어차피 이제 이거 나이와 상관없어요. 한승학님, 이게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할머니는 왜 강간 피해자가 되고 할머니들은 왜 그 성폭행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까? 이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도덕성.
우리 국민들의 도덕성이 좀 더 고양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말 그대로 우리 국민 전체가 선해져야 돼요. 우리부터 나서서 선해져야 되는 거지. 일단 뭐 기계적인 뭐 어떤 프로세싱 방식을 바꾼다든지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처벌을 바꾼다든지 뭐 치안을 강화해 CCTV를 늘린다든지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착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네. 네, 지금 자꾸 오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아마 오버라고 얘기하신 분 다 남자분들이실걸요. 여자분들은 지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오버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라고 하는데 잠깐 이상철님 교통사고 무서워서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님? 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지금 사실 내용 중에 YH 문님께서 저도 유치원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친척 인간한테 성폭력 당하고 그 이후로 본인이 전화로 살해 협박하고 동네 아이들과 돌아가면서 왕따시켜서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아니 40까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시면서 40이 넘어서 남편분한테 털어놨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삶이 지옥 같았을까. 이게 저한테 지금 오버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여성 문제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우, 가슴이. 당신의 어머니, 딸, 와이프, 여자친구가 현실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지 제가 오버해서 특별히 걱정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뭐 가슴이 시큰하고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봐요. 다 여성분들은 택시 무서워서 잘 안 탄다고 하시잖아요. 예. 이러한 이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름 까도 되겠죠. 정준영 판결 같은 경우에 네. 예,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는데도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감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고법 대법 가면은 뭐 6년, 뭐 10년, 6년 받았던 게 나중에 가면 뭐 한 2년 안쪽으로 떨어지거나 집행유예 받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도 깎아주니. 예, 물론 최종호는 합의해서 더 깎겠죠. 반을 깎아줬지 최종은. 과감하게 깎았어요. 근데 이러한 처벌을 어떤 뭐 시금석으로 세우자 안 세우자를 떠나서 법원이 판단하는 어떤 양형의 기준이 힘없는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너무 외면하고 또는 이제 일부 여성이라든지 이제 어떤 가난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약세에 있는 피해자들보다 좋은 변호사와 많은 돈으로 회유해서 합의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그 가해자들에 대한 이 형편의 원칙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로만 플라스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추행 혐의 하나로 계속해서 그렇죠. 20년째 성범죄자로서 이걸 받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혹들이 있으면 실제 그게 없었는데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어찌됐거나 그런 의혹을 받아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미투 사태 있었던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달 끌었고 그때 얼마나 많은 문학의 인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냐. 근데 지금 그 분위기 도로 없어진 상태에서 맞아요. 지금 온라인 갖고 또 시작이잖아요. 근데 저 진짜 지금 댓글상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 보면서 저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이. 아니 저 좀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이거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가 이렇게 극렬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사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고 박국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디서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택시 안 타고 그럼 걸어다니면 더 위험할 텐데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이건 대화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네. 이거 지금 진짜 하나하나 언급할 수 없는 위험한 댓글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보영님이 동네 근처에서 성추행 당한 친구들 많아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버스 안에서 성추행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또래 친구들은 다 당했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저한테 성추행을 하던 그 남자가 젊은 남자인데 회사 여자 동료들하고 같이 탔어요. 근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여름이었는데 제 뒤에다 대고 계속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니까 뒤를 돌아보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옆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방을 제가 옆으로 매는 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 뒤로 이렇게 돌렸어요, 일부러.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그게 고등학교 때인데 지금 30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너무 더러운 기억 그리고 소름 끼치는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아, 문화한테 이런 개인적인 고백까지 듣는 게 지금 이제 뭐랄까요, 방송의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피해는요, 트라우마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래 갑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못 사실 잊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음이 아픈 게, 저희 딸이 이제 좀 어렵던 시기에 엄마하고 같이 장사를 하러 이제 목욕탕 그 사우나에서 엄마가 매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그 사우나에 데리고 가갖고 이제 찜질복만 입혀놓고 거기 놀이방에서 놀게 한 거야. 그죠 말하면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안고 있는 걸 보는 순간 내가 뭐랄까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감탱이를 좀 심하게 응징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여튼 시비거리가 붙었던 적이 있는데 나는 우리 딸이 그 때를 기억하지 못하길 바래요, 차라리. 근데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당시 우리 가족의 생업이던 저기를 때려쳤습니다. 네. 왜냐면 이 자체가 단순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해프닝이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의 다른 가족들한테까지 평생의 상처로 남아요,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을 용인해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한번 생겼을 때 이게 자꾸 반복되고 그런 상황에는 불안감을 가지면요. 제대로 된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시도나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여기 댓글상에서도 저도 사실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하면은 뭐 그 정도 가지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커요. 그 충격 자체가. 네. 네, 우리 이성철이 말 재미 들리신 모양인데요. 네. 불특정 남자를 성범죄로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우연이 됐던 실수가 됐던 성범죄자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치지 않도록 인식표를 달거나 화해하고 격리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자체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그 범죄자를 통해서 내 인생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정말 우연치 않게 다른 사람한테 그러한 피해를 주는 거를 쉽게 여길 수 있는 사회풍토가 생겨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에이 그 정도는 봐줘야지 뭐 라고 하는 순간 당신의 부인이나 딸이나 어머니가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자는 거죠. 우리 그만합시다. 이거 하다가 방송 자체가 너무 싫어지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여기 김레이님이 역지사지 합시다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역지사지를 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도 남한테 상처를 좀 덜 줄 수 있지 않은가. 네. 차라리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아닌 상태에서 피해를 준 거는요. 그거는 잊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건요. 이거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너무 공개된 세상을 살아. 옛날에는 이 지역적인 한계,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만 조심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만 보호를 하면 이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이 딸 둔 아버지로서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따님 정말 예쁘잖아요. 진짜 딸 너무 예쁜데 그 딸이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예. 자, 아무튼 미국이 어떠한 비용을 들어서 이제 이만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거예요. 사실 50조 원? 네. 50억 달러? 예, 그러니까 6조 원. 6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서 이만한 사업을 한다고 치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최소한 그보다 2배, 10배 이상 강력한 예방책과 처벌, 그리고 방지할 이러한 시스템들, 감시 시스템과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꼭 만들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라면, 우리 정부라고 하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그 강력해진 단속법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전에는 사실 그 IT 기업들의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증거 보관 기간을 90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80일로 2배 이상 늘렸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안 됐단 말이에요. 수사 당국이.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까지 또 법 안에 넣어가지고 범죄용으로, 그러니까 수사용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공개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해에만 7천만 건의 아동 성착취 영상이 수사 당국에 보고가 됐대요. 7천만 건. 그러니까 보고가 된 것만. 양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좀 덜하네요. 네. 7천만 건. 근데 문제는 예산과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심지어 그러니까 보고가 된 것마저도 수사를 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고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인데,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었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미국 정부 측에서, 네. 그리고 아예 이제 그 예산 자체가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6조 원이면은 이걸 백악관에 담당자를 아예 딱 박아놓고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관할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있어야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 너무 잘했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딱 생기게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지금까지 통제가 안 되던 부분들이 좀 통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외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 정말 중요한데, 또 하나가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는 좀 너무 나이브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일 아니라고 너무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전에 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관련해가지고 3천만 원 배상 났을 때 일상적으로 남자분들이 농담했어요. 아유, 이러면 3천만 원인가? 이걸 농담으로 하셨어요. 저 회사에서도 그런 농담 많이 들어요. 제가 막 뭐라고, 그 부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 막 이러면, 왜 3천만 원인가? 라고 농담으로 그렇게 그렇지, 얘기하셨거든요. 한때 3천만 원 농담이 있었지. 우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서로 정말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농담도 사실 안 되는게끔 분위기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빨리 바뀔 수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처럼 생각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 이기기는 최선의 방법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옮기지 않고 남이 옮긴 걸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 자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일종의 똑같은 방식의 대응으로 우리가 이거의 유해성을 코로나 이상으로 두렵게 생각하고 이거를 처단하려고 노력하면 딴 나라는 못해도 대한민국은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죠. 힘 빠지네. 네. 왜 이런 주제를 해와가지고 말랑한 거 하기로 해놓고. 아, 참.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야심차게 우리도 정치합시다 라면서 국내 정치 평론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이 무서운 사람들 귀에서 피가 안 나온다고 더 하래. 문화나님 그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우리 정치합시다 방송이 없습니다. 네. 조금 더 모아가지고 예편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더 준비를 할 거고요. 지난번에 했었던 이 넥슨 골드, 제가 전화번호를 안 불러드렸대요. 010-2713-2213.
네, 요 번호를 안 불러드렸더니 예, 거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재방이라 그럴까요? 네, 다시 애프터 한번 서비스. 네, 애프터 서비스로 재탕을 한번 네, 마지막에 맥스는 걸로 알려드렸습니다. 2713-2213. 여러분 지난주보다 금가 떨어진 거 아시죠? 네, 지난주에 팔았으면 네, 훨씬 더 이익이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팔아서 빨리 현금 장만하시고 네, 유망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주식에 투자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제첩국집 전화번호 좀 다시 주세요. 제첩국집이요? 네. 그 방송 끝나면 항상 더보기란에 네. 첨부해놓거든요. 더보기란 첨부해주세요. 제첩국집 전화번호도 알려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척추 측만증이 와가지고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또 불성실해 보이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사실 정신약으로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주 화면 보면 제가 몸이 이상하게 이렇게 바로 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측만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도 정치합시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우리 화개장터 제첩국도 네, AS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네, 화개장터 제첩국 전화번호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8560-5265였습니다. 더 후원 더 들어온 거 없죠? 이제 끝내도 되죠? 나 이제 후원이 두려워 이제. 네. 자. 오늘 긴 시간 어려운 주제 가지고 특히 마지막 주제는 뭐 선정한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논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회적 공론이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댓글란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2,000명 남짓인데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데 왜 이게 일부의 일이냐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성함을 기억 못했고요. 그분의 댓글이 저는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거는 결코 뉴스 기사에 볼 수 있는 희귀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방송에 더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바로 끊으면 안 된다며. 기다리세요.